이번 시간에는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외에 기타 행위 중독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중독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성인 남성의 5%에서 한 8%가 성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유교 문화에 기초해서 이 성에 관한 것들을 겉으로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서 그렇지 실제 면면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음란물을 접촉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매춘이나 불륜 수준도 상당한 거죠. 성중독의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중독은 강박적으로 성적 행동을 추구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여러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성중독이라고 합니다. 또 심한 공허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성적 모험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이 성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 이런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중독은 성욕 과잉증 아니면 성적 강박증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관건은 이 성중독이 의학적인 장애이냐라는 겁니다. DSM-5에 성중독이 포함되느냐는 많은 전문가의 이 관심사였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성중독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진단 기준을 감안하면 성 관련 행위도 의존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독 대상이라는 점을 들면서 말이죠.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적 환상, 성충동, 성행동이라는 용어 기준을 동일하게 성중독에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의 조건인 3C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중독도 DSM-5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행동에도 통제력이 상실되고 강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그런데도 이 성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행동 그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에이즈나 성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또 인간관계나 직장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교나 자위 같은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과도하거나 중독 조건인 3C 이 특성에 포함이 되는 행동으로 이게 변질이 된다면 중독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이 의학적 장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결정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이 이게 병리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라고 해놓으면 정상적인 성 행동까지 위축이 돼서 안 그래도 이 선진국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 성중독이 DSM-5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의학적인 장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치료받으려고 할 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중독된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상담받고 치료받으려면 너무 경제적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중독의 양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성행독을 중독으로 보려면 충동을 참을 수 없거나 조절할 수 없고 같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 과도한 횟수의 성교를 해야 합니다. 이래야 성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중독자들은 성교 외에도 어떤 다른 흥미를 낼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갖지 않고 성으로만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그러고 나서 성교가 끝나면 심한 자괴감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성행동의 전과 후가 이 굉장히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성행동과 그 가능성만 쫓다 보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소홀하게 되고요. 또한 이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부족해서 이 성을 도피처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행위를 사랑의 수단으로 보고 성과 사랑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죠. 또 성중독자들은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이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성행동을 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중독자들이 파괴적이고 자기 패배적이면서 위험성 있는 성행동을 추구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자가 된다는 거, 이게 큰 또 다른 중독자들보다 이 법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든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중독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중독 행동의 단계가 있는데요. 총 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1단계에서는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성적인 상상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성적 상상을 습관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강박적인 성행동을 실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4번째 단계에선 절정감을 느끼고 난 이후에 이 허탈감이나 무기력감을 강하게 느끼고 우울과 불안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중독자들이 보이는 중독의 이 단계, 성중독이 심각해져 가는 이 3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유행위, 음란물을 보는 행위, 또 그리고 매춘이나 이 부적절한 성관계 등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이 2번째 단계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노출증이나 관음증, 기타 심각한 이 성도착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번째 단계가 가장 이제 심각한 단계인데요. 이 희생자가, 그러니까 그 상대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아동 성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단계, 이 가장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중독에 관해서 공부하셨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쇼핑 중독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산업의 발전으로 생긴 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소비가 여가 생활의 한 가지 수단이 되었죠. 이 생산품이 아주 다양하게 되면서 질도 좋아졌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깜빡하다 보면 과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과소비를 좀 넘어서 쇼핑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쇼핑, 홈 쇼핑, 공동 구매, 아주 다양한 이 구매 루트가 쇼핑 중독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가 이상적인 자아의 상징,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사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경우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SNS에 그런 것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자기 오늘 머리 이렇게 다시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산 어떤 명품 같은 경우도 옆에 보이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편 서양인의 2%가 강박적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한국 성인의 6.6%가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런 여러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강박적 구매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핑 중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박적 구매도 중독의 3C 조건을 충족합니다. 강박적 구매자들은 쇼핑을 하는 동안에 흥분과 위안을 경험하고 쇼핑 후에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고 낙담하고 그런 이제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쇼핑 중독에서도 경제적 파탄 외에 또 많은 해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쇼핑 중독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쇼핑이 기분 전환, 그러니까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쇼핑을 참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게다가 쇼핑 중독자들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매가 자기 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심리적 보상을 준다,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일 중독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독이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관가할 만큼 일에 과도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 중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자존감 수준이 낮고요. 또 어떤 결과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긴장해 있고 강박적인 사고를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은 통제력이 상실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친밀한 관계는 회피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해서 또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 중독자들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너무 현대사회가 직업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A유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일 중독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일로만 기쁨을 찾고 일로 얻은 결과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은 있고 일하는 자체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강한 쾌감을 잠깐만 느끼고 그 성취의 결과에 관해서 조금 오랫동안 만족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 중독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성취하는 것들은 좋은 성취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각종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중독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은 뭐냐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이 심혈관 질환이어서 심각한 거는 언제 돌연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타 행위 중독 중에 성형 중독에 관해서도 잠깐 다루겠는데요. 성형 중독이란 단순한 교정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이유나 사회적 열등감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감 등에 의해서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성형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형 중독에 빠지면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먼저 성형 중독자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형수술 후에는 만족감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굉장히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위 만족감이 또 떨어지니까 다른 부위에 대한 성형 욕구가 바로 생깁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성형을 하게 되면
뭐 외모도 바뀌고 성격에도 좋은 변화가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이 고치고 싶은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행위 중독은 운동 중독인데요. 근데 아직 뭐 운동 중독은 그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운동 중독이라는 것은 운동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운동을 멈추게 되면 하루 이틀 안에 불안이나 초조, 또 근육 경련과 같은 금단 증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 운동에 대한 아주 강한 갈망을 보이는 겁니다. 운동에 중독되는 것은 뭐 러너사이라고 하는 절정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정감은 뭐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과 관계가 있고요. 또 운동에 중독이 되면 뭐 여러 증상을 보이는데요. 적당히 하려고 해도 운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또 고통스러운 수준까지 운동을 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아주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통제할 수 없어서요. 심지어는 운동 때문에 직업이나 학업, 또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희생시키면서 그런 운동에 집착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성 중독이나 쇼핑 중독, 뭐 기타 여러 가지 행위 중독을 공부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